정권 한방 한방 정권 한방. 제가 한방을 터뜨릴지 한방을 맞고 KO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방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방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은 이분이 부산에서 변호사하고 계실 때에 당시 한겨레신문 창간하면서 부산 지역 한겨레신문 후은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북부산 지역 후은회 회장을 맡았는데 후은회 회장이라고는 창간에 출자를 조금 하고 그 창간 자금을 사람들에게 마련해서 신문을 창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는 창간 준비위원장으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만남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면서 이제 봉화마을과 이명박 정부와의 좀 껄끄러운 관계, 이걸 좀 해소를 하거나 또는 봉화마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중간에서 좀 역할을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 야인으로 있던 문재인 현 대통령을 강남에서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잘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지명했을 때 참 합리적이고 또 유연성이 있는 그리고 실력도 갖춘 제대로 된 총리를 지명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기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소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경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 촉진, 그것도 성장을 통해서 이 파이를 어떻게 좀 나누어주는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 소득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더 높아지고 낮은 사람들은 계속 더 낮아지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들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 과연 그렇다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 저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급격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또 갑작스럽게 이 노동시간을 아주 단축시키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이 과정들이 정각석화처럼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부동산의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점도 우리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키는데, 과거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매년 거치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고 원금과 이자 동시에 갚아나가는 형태의 은행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나 봉급생활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하는 데서 상당 지장을 주게 되고 은행의 문턱은 서민들에게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노동시장을 고용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 시간당 100km 달리는 자동차를
110km 정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150km로 급작스럽게 높여주니까 자동차 사고가 여기저기서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높이면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과 노동시장에도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한쪽만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노동 가격을 올리면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노동 단가가 높으니까, 임금이 높으니까 일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키려는 사람, 고용주나 기업체에서는 이 단가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이래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주유소에 주유원이나 알바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셀프 주유소로 바뀌었죠.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의 경비원들 2,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줄게 됩니다. 왜냐? 임금이 높아지니까요.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또 전자로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정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수를 수만 명씩 증가했죠. 증원을 했죠.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지 해결할 문제가 난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수 계속 늘리면은 이 연금 문제 누가 다 함께 됩니까? 이 정부 끝나면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득 감소, 저성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잘못 정책대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그 고통 속에서 한숨소리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입안자들과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면서 제자리로 다 돌아오고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이 하지 않고 이 정책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속도에 의한 멀미로 인해 가지고 구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정책, 경제정책 바꾸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에서 영남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도권 중심에서도 집권 여당이 엄청난 의석을 잃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개파 싸움에 아직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성과 반성 없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 경제정책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쪽을 보겠습니까? 족한 상심이요 미는 상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이 쌓이면 나라를 잃는다는 항소권 소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속도 조절
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책 바꾸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 한방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다음 또 기대해 주십시오.